네, 이번에는 이슈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지난달 27일이었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국토위 소위와 전체 회의를 거쳐서 법사위, 본회의까지 앞으로 넘어야 할 사안도 많지만 무엇보다 여야의 입장이 달라 진행이 더욱 더딘 상황입니다. 바로 어제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전세 사기 특별 법안 심사를 이어갔지만 합의는 또 불발이 됐습니다. 자, 대체 무슨 이유로 지지부진한 것인지 해결책은 없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지난 4월 27일에 발표된 네. 이 특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네. 만약에 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이 되면 본인이 살던 주택을 우선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우선 구매권을 준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부터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내가 살고 있는 전세 집이 이제 내 전세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집이 경매가 넘어가게 되죠. 네. 경매 넘어가게 되면 낙찰 금액에서 이제 변제를 받게 되는데 내 전세금보다 변제금이 작을 때 차라리 그냥 내 집을 내가 그냥 매수를 해야겠다. 사자. 네. 사자라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우선 매수권은 공유자한테만 줍니다. 공동 지분을 가진 네. 사람한테만 주기 때문에 세입자는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에 내가 금액을 섰는데 다른 제3자가 1억에 써서 낙찰을 받게 되면 네. 그 제3자가 집을 가져가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1억에서 남는 금액에 나가 변제를 받게 되는데 자, 우선 매수권을 이제 가지게 된다면 네. 제3자가 1억에 낙찰을 받더라도 세입자한테 먼저 권한을 줍니다. 자, 1억 원에 세입자 네가 매수를 할래? 그럼 네. 내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3자가 낙찰을 받더라도 내가 1억 원의 집주인이 되는 건데요. 자, 여기서 따져봐야 될 게 만약에 은행이 먼저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은행이 1억 원의 선순위 근저당을 네. 잡고요. 내가 전세금이 1억인데 낙찰을 1억에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 최우선 변제금을 8,200만 원 정도로 한다면 내가 최우선으로 받은 8,200만 원 빼고 7,200만 원은 은행한테 돈을 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추가 돈이 들어가겠죠. 그러게 비용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저리 대출을 해주겠다. 4억까지. 네. 그래서 저리 대출까지 패키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대출 자금을 4억까지 해주는 거고요. 네네. 일단 뭐 저리로 해준다고 하는데, 자, 그래 문제점은 만약에 집을 사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럼요. 상황이 좀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굳이 내가 집을 살 필요도 없겠다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고요. 뭐 사기당한 집을 안 사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선 매수권을 LH한테 양도하게 되면 LH가 집주인이 되는 거죠. LH가 낙찰을 받은 다음에 LH가 공공임대로 피해받은 세입자한테 저리로 한 시세의 80에서 70% 정도로 저렴하게 주겠다라는 게 정부 방침인데요. 네. 이게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리는 있긴 한데요.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어떤 뭐 작전 세력이라든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자기 채권을 다 받지 못할 때 금액을 부풀릴 수 있겠죠. 고액으로 또 낙찰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LH하고 정부에서 협의를 하는 게 가이드라인을 정하겠다. 그래서 네. 감정평가 대비 한 70%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우선 매수를 받지 않겠다라는 내용까지도 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감정평가 70%를 넘어가면 네. 일단 우선 매수권을 주지 않겠다. 우리 세금으로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너무 고가로는 낙찰받지 그렇죠. 않겠다라는 게 지금 LH의 생각입니다. 뭐 여론도 좀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물론 그 가이드라인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하지만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이 전세 보증금의 반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그게 전 재산인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자, 야당에서도 이 선지원 후 구상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네. 이것도 쉽지 않다고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양쪽 입장이 저는 다 이해가 되는데요. 자, 피해자들 보면 우리 전세 채권이라고 하죠. 내 전세금을 받을 길이 지금 모호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먼저 전세 채권을 매입한 다음에 피해자들한테 돈을 주고 네. 정부가 건축 사기왕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내라라는 입장인데 국토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주거권, 그러니까 쫓겨나지 않게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게는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우선 매수권을 주고 LH가 공공매입을 할 수 있게는 해주는데 직접적인 지원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사기 사건들이 과거에도 발생했고요. 네. 지금도 발생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발생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특정 부분에 대해서 특별법 대상이 되는 분들을 지원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 당하신 분들도 굉장히 억울한데 형평성 논란이 형평성 논란이 굉장히 있고요. 예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특별법 대상이 얼마나 늘어날지 지금 가늠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국토부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지원은 없다라고 지금 선을 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국토부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일리가 좀 있는 양쪽 입장이 다 상황이긴 이해가 되는 합니다.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한편 특별법이 처음 발표가 됐을 때 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는 기준이 조금 까다롭다 이런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어렵죠. 네 가지를 줄였는데 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처음에 이제 6가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내용 자체가 복잡하고요. 굉장히 좀 주관적인데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면 네. 첫 번째 발표됐던 내용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 자, 대항력이 뭐냐면 우리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고요. 자, 이사를 가게 되면 집주인한테 전세금을 받지 못했을 때 안 나가게 내가 대항할 수 있는 권리, 대항력을 갖추게 되고요. 네, 저희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죠. 네.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자, 내가 후순위보다도 우선해서 이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넘어갈 때. 근데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있는데요.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다른 집으로 이사 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이사를 가게 되는데 기존 초안에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 빠졌기 때문에 법적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고 가신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보완을 해서 확정일자를 받거나 대항력을 갖춘 분들도 되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신 분들도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임차주택에 대해서 이제 경공매 진행이 되는야만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모호하다. 그러게 말입니다. 경공매 진행이 안 되면 안 되는 거냐라고 네. 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임대인이 파산이 되거나 회생 절차에 들어가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좀 완화시켜줬고요. 자, 세 번째는 면적 보증금 기준을 적용해서 서민 임차주택만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면적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서울은 집값이 면적이 작아도 집값이 비싸고요. 지방 그렇죠. 같은 경우는 면적이 커도 서울보다 저렴한데 네, 서민주택이 뭐냐? 면적이 큰 게 무슨 죄냐? 그렇죠. 라고 할 수도 있기 또 때문에 일괄적으로 보증금을 정하는 것도 문제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면적 기준은 폐지가 됐고요. 예. 보증금 기준은 최대 4억 5천만 원까지만 인정해 주도록 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수사 개시 등 사기 의도가 있을 때라고 이제 못을 박았는데 이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해줬고요. 네. 가장 문제가 됐던 게 5번째, 6번째였는데 다수의 피해자 발생 우려가 있을 때 6번째는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 됐을 때 아니 다수가 몇 명이고 상당액이 얼마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준은 모두 다 폐지가 됐습니다. 네, 일단 조금 좀 좋은 방향으로 지금 정리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자, 만약에 이렇게 수정안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이 전세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 구제할 방법이 없는 건지인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법 통과 자체가 되지 않았고요. 통과가 되더라도 사실 이 4가지 기준 만족하기도 사실은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네. 특히 이게 사기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사기 자체가 좀 모호합니다. 처음부터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되고 어떤 착오로 인해서 기망과 연관관계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인천 미추홀구에서 생긴 건축 사기왕 같은 경우는 아마도 입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상이 네. 될 수 있는데 동탄이나 구리 또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 우리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모두 전세 사기라고 하지만 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모두가 전세 사기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굉장히 좀 복잡해질 수도 네, 있고요. 모호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또 문제가 뭐냐면 신청을 하게 되면 시도에서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최종 결정을 하는데 최장 75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75일 75일 이요? 이내인데 피해자들은 지금 하루가 속이 타들어가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75일 기다렸다가 만약에 대상이 안 되면 굉장한 큰 상실감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좀 답을 찾아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여야가 이번 전세 사기 특별법 처리를 위해서 주말에도 협의를 해서 네. 최대한 빨리 답을 도출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책뿐 아니라 예방책도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나요? 예방책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네. 사기 사건은 터졌고요. 전세 사기도 아마 올해 말까지는 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전세 제도의 불신으로 퍼지는 이걸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빠른 예방 조치가 필요한데 지금 나오는 예방 조치들을 보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세 앱도 나오고 여러 가지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 지금 논의되는 내용만 가지고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좀 더 파격적으로 이게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원인이 한두 개라면 쉽게 막을 수는 있겠는데 네. 전세 사기 유형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원인 또 임대차 3법이다. 또 전세 대출이 문제다. 아니다. 무자본 갭 투자가 문제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원인 분석을 최대한 꼼꼼하게 한 다음에 근본적으로
어떤 계약자한테 니들이 세금 체납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을 제대로 하라라고 이렇게 맡길 것이 아니라 저는 시스템적으로 좀 걸러야겠다. 계약 단계에서 어떤 공인중개사나 허그나 보증보험 회사들이 개입을 해서 임대인 정보를 좀 체계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원인 분석부터 제대로 한 뒤에 피해 대책과 예방책이 모두 마련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데 또 와중에 전세 사기 피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네. 이런 뭐 전세 사기 대규모 사기가 뭐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게 이번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네.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했던 이유가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전세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요. 2009년도부터 이제 전세 대출이 시행이 됐던 부분, 2020년부터 임대차 3법이라고 하죠. 계약갱신 청구를 비롯해서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되면서 급격하게 왜곡이 됩니다. 4년 네. 동안 전세 가격을 못 올린다고 하면서 지나치게 급등했던 부분, 전세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면서 역전세가 생겼던 그 약한 고리를 사기 세력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전세가 네.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 임대차 3법 논란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논란이 많죠. 좀 왜곡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네. 장기적으로 안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2021년 말 또 길게는 2022년 상반기까지 전세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시작인 것 같고요. 올해 네. 말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 사기 피해들은 계속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통계 조사를 보게 되면 이게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 10만 채 중에 한 60% 정도, 62.6% 정도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결과가 그러면 나오거든요. 굉장히 큰 숫자인데요. 큰 숫자죠. 그러니까 네. 정부가 지원하기도 어렵고요.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 저도 최근에 이렇게 만나보면 본인이 사기 대상이 된지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법도 빨리 통과가 돼야 되겠고요. 사기 피해자도 빨리 대상을 정한 다음에 빠른 구제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애써 외면하지 마시고 잘 네.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대규모 사기 사건으로 해서 이제 전세 제도를 그냥 폐지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너무 극단적인 그런가요? 선택 같고요. 네. 전세 제도 자체가 이제 좀 단점은 있고요. 문제점이 있는 건 맞습니다. 굉장히 후진적인 제도고요. 예.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면 왜 우리나라에만 있지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데 제가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전세 계약은 채권 계약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이 계약서 한 장 가지고 이제 우리가 네. 계약을 하는 거고요. 돈을 빌려준 다음에 집주인 집에 그냥 사는 구조입니다. 굉장히 좀 취약한 구조죠. 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경매로 넘겨야 되는데 낙찰 가율이 그 전세 가율이라고 하죠. 네. 전세 가율이 높게 되면 경매 낙찰되더라도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럴 수 있죠.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전세 제도에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걸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 상당한 그 주거 형태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네. 이제 와서 폐지를 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선의의 피해자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고요. 문제점을 빨리 찾아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네. 전세도 장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외국인들이 처음에 우리나라 와서 놀라는 게 어떻게 집주인한테 이렇게 큰 돈을 맡기고 네. 잠을 잘 수가 있지라고 놀라는데 살아보면 굉장히 편하고 좋거든요. 전세금만 안전하게 돌려받으면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예방 대책만 잘 만들어진다면 이 좋은 전세 제도를 잘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리 뭐 꼼꼼히 체크를 하고 조심해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전세 사기인 것 같습니다.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좀 없는 건지, 혹시 이것만 알면 전세 사기 막을 수 있다. 혹시 이런 거 없을까요? 이게 만약에 작정하고 사기를 한다면 뭐 근본적으로 막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네.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집주인 집에 그냥 사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최악의 경우는 경매를 넘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게 전세 가율을 확인해야 됩니다. 전세 가율이요. 집값 대비 전세 가격이 얼마나 높은지를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경매 넘어가게 되면 보통 집값의 한 50에서 70% 정도로 낙찰이 되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 가율이 40에서 60% 정도 되니까 네. 경매 넘어가도 어느 정도 안정성이 보장이 되는데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90% 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쉽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경매 넘어가게 되면 어차피 100%를 다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70% 넘어가는 집들은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선순위 채권, 근저당을 확인해야 되는데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나보다 우선순위로
은행이 대출을 받거나 어떤 압류가 걸린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서 선순위가 있다면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요즘 은행 끼지 않고 네. 집을 사는 분들이 거의 없지 않을까요? 근데 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요. 전세 들어갈 때는 대부분 말소를 시키거든요. 네. 말소를 시켜야 되고 금액이 작다면 전세금과 대출 금액을 합쳐서 70%가 넘지 않아야 됩니다. 네. 그 부분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도 그 집에 들어가야 된다면 그 잔금하고 다 끝난 다음에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마시고요.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보증보험 회사에 가서 제출을 하고 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계약서 작성 당시에요? 그렇죠. 확인한 다음에 가입 여부가 확인이 되고 계약서 최종 잔금을 쳐야겠죠. 네. 근데 안 된다라고 한다면 계약을 마무리하면 안 되고요. 계약사 특약사항에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될 시에는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는 특약사항을 반드시 넣어둔 다음에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최근에 문제가 됐던 적이 좀 있는데 네. 이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사실은 양심의 문제고요. 네네. 다수의 공인중개사들이 연루되진 않습니다. 100명 중에 1명도 아닌 아주 일부 케이스인데 전체의 공인중개사에 대한 지금 불신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무조건 못 믿겠다는 게 아니라 아파트가 아니라 이제 빌라나 오피스텔 계약하는 경우에는 저는 한 3군데 정도 부동산을 둘러본 다음에 네.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을 한번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믿고 계약하는 중개사가 또 연루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두세 군데 정도 네. 확인을 하시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세 가율이나 선순위 근저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심해도 좋다. 무조건 해도 된다. 이렇게 안심하는 부동산들은 좀 의심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한 군데보다는 몇 군데 부동산을 좀 맞습니다. 가봐야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전세 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은 바로 2030 청년들과 신혼부부라고 합니다. 게다가 전세 보증금이 유일한 재산인 경우가 많아서 더욱 안타깝게 느껴지는데요. 이 전세 사기 특별법이 통과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근본적인 예방책이 마련돼서 다시는 이런 대규모 전세 사기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